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강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교환 가치, 앞쪽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핵심적인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만약에 자산으로서 부동산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봤을 때 첫째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교환 가치 차원은 어떤가? 교환 가치 위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여러 가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가 되느냐, 사용 가치. 가장 중요한 게 사용 가치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로 부동산의 입장을 평가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가 사용 가치가 끝나고 나면 뭐가 되느냐, 교환 가치가 됩니다. 바로 교환이란 말은 기브와 테이크죠. 재화와 뭐가 됩니까? 재화를 주고받을 때 반대급부의 돈.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교환이란 말의 개념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기브와 테이크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 속에서 바로 기브는 뭐가 되느냐, 만약 랜드라면 테이크가 뭐가 되느냐, 문의가 될 것이다. 이거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토지를 갖다 매입하는 자의 입장에서 기브와 테이크라는 얘기가 되며 랜드와 문이라는 얘기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바로 교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교환 측면에서 우리가 가치를 갖다 논하라 할 때는 어떻죠? 그렇죠. 바로 택지 등 수요의 증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땅의 가치가 의되느냐,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상품으로서 바로 희소성 가치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경제에서 많이 얘기하죠. 인간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그걸 충족해 줄 수 있는 건 적다. 우리가 아무리 땅이 필요하더라도 땅이 만약 희소성이 없다면 가치는 전혀 없다, 이거죠. 뭐 가치가 매우 없다는 것보다는 매우 낮을 거다, 이거죠. 그러나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수요의 증가로 상품의 가치가 의되느냐, 희소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요 증가는 궁극은 가치를 갖다 얘기되느냐, 확대시켜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품으로서 가치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토지, 물론 택지라는 말은 바로 집을 지을 또는 건물을 지을 땅을 갖다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건 바로 수요가 증가되면 희소 가치가 의되느냐,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제한된 한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땅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는 뭐가 되느냐, 감가상각이 없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모든 삼다만상은 세월이 지나면 가치 하락을 우리는 뭐라 하냐, 회계학에서 감가상각이라고 말하죠. 감은 마이너스, 가는 바로 가치를 나타낸 밸류고 상각은 바로 비용이란 뜻이죠. 가치의 하락을 삐주는 상황을 갖다 감가상각이라 한다. 그런데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갖다 얘기된다, 그럼 창출하고 연속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산의 가치가 매우 크다. 보통 다른 물건은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가치 하락을 가져오는 감가상각을 수반하지만 토지는 전혀 감가상각이라는 바로 상황을 갖다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매우 크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여러분 잘 알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갖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다 하고, 바로 물가의 가치가 빵 하나가 100원에서 120원이 되었다, 그럼 20%만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얘기하죠. 그 반대는 바로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현재 상황은 거의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됨으로 해서 우리는 뭐가 되냐, 바로 해지. 해지라는 말은 바로 히징이라는 말을 갖다가 정권에서 많이 씁니다. 바로 쉽게 얘기하면 나의 위험을 방어를 편다, 울타리를 친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의 히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방어를 잘 펴서 바로 위험 부담을 갖다 줄여주느냐 하는 걸 우리 일반 재무관리 쪽에서는 히징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징, 그런 말을 쓰는데 방어 수단으로서 재산의 보존 수단이 적절하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물가가 올라가든지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방어 수단으로 좋다. 그리고 재산의 정식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하는 말을 쓸 수 있죠. 그래서 가끔 부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장사를 잘해가 돈을 많이 버는 중소기업이라 그래도 솔직히 부동산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압구정이나 또 청담동이나 이런데
땅값이 엄청 비싸죠. 여기에 집 한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 사장보다 낫다.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뭐가 되느냐? 인플레이션을 보장하며 자기 어떤 방어, 위험의 방어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재산의 정식 수단으로 많이 쓰여진다 한 말이 교환가치, 기고와 테이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왜 되느냐? 안전성 있는 부동산의 투자 비중이 크다. 그렇죠? 비교적 소득이 작다. 작은 돈. 평생 동안에 정말 티끌모아 태산인 사람의 경우는 뭐가 되냐? 부동산 투자에 뭐가 되냐? 비중을 갖다 많이 두고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소득 수준이 아예 높아서 평상시에 뭐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부동산보다는 뭐가 되냐? 단기적인 유가증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 장기적이라면 장기적인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투자를 한다면 유가증권은 뭐가 되느냐? 짧은 시간에 돈을 갖다가 확대시키는 건 단기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매달마다 돈이 의되느냐 그러면 들어오니까 사연제 의되죠. 단기적인데 승부를 갖다 걸어도 된다 이거죠. 그러나 평생 집 한 채 사는 사람의 경우 또 임금을 꼬박꼬박 모아서 주택을 마련한다 이럴 때는 바로 부동산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으면 부동산, 소득 수준이 너무 클 때는 어떻게 되죠? 바로 부동산도 가지겠지만 뭐가 되느냐 그럼 유가증권에 투여를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환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 택지는 수요 증가로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높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는 내용으로 수익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방어 정책으로 부동산을 가지는 것이 하나의 재산의 정식 수단에 쓰여진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평생 모으는 돈을 가지고 부동산 하나 가지는데 역점을 둔다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부동산도 가지겠지만 유가증권을 가지고 단기의 승부를 걸라는 얘기를 한다.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봤을 때 공모라든가 사모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봤죠. 뭐 요즘 아주 뉴스 속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이냐 사냐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하며 여러 가지 투자를 위하여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다 유가증권 주식과 채권 같은 것들이 다 유가증권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교환가치 측면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봤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음 단계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부동산 활동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이란 말은 바로 땅을 사고 팔고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럼 보유하고 또 임대하고 이런 모든 재반적 활동을 갖다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다.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액티비티 이걸 갖다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에 대한 분류를 갖다 우리가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한국산업분류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업이란 말과 임대업이란 말을 갖다가 차원적으로 표준 분류론에 의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맨 먼저 부동산업은 어떠냐 하는 말이 되는데 부동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임대업이란 말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업은 자기가 소유하는 뭐가 되느냐 임차한 건물이나 토지 이런 기타 부동산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단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에 대하여 운영하고 임대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고 판매하고 이런 관련된 산업활동 자체를 전부 묶어서 뭐라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업이라고 불러준다. 단 제외해야 될 보이는 묘지의 경우는 제외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나 토지를 갖다가 운영하고 임대하고 구매하고 판매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묶어서 전부 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렇죠. 부동산이라고 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의 정의를 한번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업이다 그럴 때는 개인이나 또는 가정 또는 뭐가 되느냐 사업체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개인의 가정이나 사업체를 중심적으로 해서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계 장비 개인 및 그 다음 뭐냐 그러면 가정용 기계 장비 용품 이런 것들을 갖다 임대하는 사업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바로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지어서 빌려줘서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공장으로 사용한다든가 가정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집으로 사용하는 이런 가정용으로 쓰는 내용
또는 아니면 산업용으로 쓰는 기계장치 이런 것들의 활동을 전부 다 묶어서 뭐라 그러냐 임대업이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이런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부용된다.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임대업에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지적재산권인 노후화까지도 뭐가 되는가 그러면 일종의 빌려줄 때 이걸 갖다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바로 우리가 불려주는 것도 임대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로 임대의 범위를 갖다 광범위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며, 여하튼 우리 한국표준산업에서 부동산업이라는 말과 임대업이라는 말의 범주에 대한 정의, 바로 부동산업은 누가 살게끔 아니면 공장을 갖다가 의뢰되는 그럼 바로 운영하게끔 빌려주는 여러 가지 내용, 단 묘지는 제외다. 그래서 운영하고 임대하고 구매하고 판매하는 모든 활동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의 부동산업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쓰면 되죠. 반면에 임대업이다 그럴 때 임대업은 바로 개인이나 가정에 대하여 살 수 있게끔 또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기계 장비를 갖다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이런 산업 활동을 갖다 묶어서 전부 다 뭐라 하냐 임대업이라고 얘기하며, 무형재산권에 대한 임대도 하나의 넓은 의미로 볼 때 임대업이라고 말해줄 수 있다 하는 정의를 한 번쯤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타 산업과의 뭐가 되느냐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다른 산업,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은 어떤가, 타 산업과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보면 첫째, 이 타 산업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총괄적인 뭐가 되느냐 그러면 책임을 진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건설의 각 공사 분야별로 뭐 예를 들어 건설공사를 갖다가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러 가지 건물을 갖다 지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야기, 이런 걸 타산업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얘기가 되며, 그 다음에 단기적인 숙박시설이나 숙박업도 있다 그런 이야기, 숙박시설, 숙박업이라는 내용도 아까 우리가 말하던 뭐가 됩니까 부동산업과 임대업과 달리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 다음 조작자가 딸린 기계장치나 또는 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며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 영역에 뭐가 된다 그럼 분류로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기계장비 임대,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삿짐센터에서 뭐가 됩니까 사닥다리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임대,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타산업으로 봐야 되며, 뭐 숙박, 그리고 종합건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빌려주는 이야기죠. 빌려주고 수수료 받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내용으로 달리 분리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타산업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타산업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 타산업 속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 타인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받는 이런 사업들, 임대는 임대지만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회계학적 용어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타인에게 재산을 빌리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뭐가 됩니까 하나의 넓게 말한다면 회계학적인 부위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임대,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한번 묶어보자 이거죠. 부동산업이라 그럴 때 묶어보면 어떠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속에서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와 공급이 뭐가 되느냐 넓은 의미로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다 하는 이야기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 먼저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개발해가 공급하는 종합공급센터,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임대에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주거용 임대, 비주거용, 기타 세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 사람이 사는 거죠. 비주거,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그 이외 등등등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 그 다음에 주거용에 대해서도 하지만 비주거용도 되죠. 건물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 그 이외에도 이제 기타 부동산에 뭐가 되느냐 개발 공급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따져줄 때는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기타.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을 갖다 우리는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을 주거, 비주거, 기타로, 부동산 개발과 공급을 주거, 비주거, 기타로 이렇게 되는 걸 갖다 우리는 임대 공급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관리를 해주는 관리업, 여기도 주거용, 비주거용 이런 얘기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를 나타내는 부동산 중개나 자문 및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이야기, 여기도 부동산과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문 역할, 그리고 감정평가 역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서비스로 하나의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 중개를 해주는 거, 자문을 해주는 거, 평가업.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감평사의 경우는 바로 감정평가가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공인중개사 같은 부동산 중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동산 관련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하나의 서비스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류론을 갖다 우리가 크게 나눴을 때 이런 분류에 대한 이야기들, 바로 임대 공급이냐 부동산의 서비스업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생각하면 전문적으로 우리가 구분한다. 그럼 전문성의 이야기를 구분하면 1차 구분과 그 다음에 2차 활동, 3차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게 전문성의 이야기を분류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잘 알지만 1차 활동은 비전문가가 행하는 어떤 일반적 수준의 부동산 활동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1차 수준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권리 분석을 한다든가 감정평가를 해주는 거, 이건 뭐가 되죠? 1차 수준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수준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전문성에 따른 것은 부동산에 관한 일상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활동이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중개사가 권리 분석을 해주는 거, 1차적인 건 아니죠. 추가적인 2차의 개념이다 이거죠. 그 다음 과세 공무원이 뭐가 되느냐, 토지에 대한 평가 활동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본래의 개념인 1차가 아니라 2차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권리 분석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과세 공무원이 뭐가 되느냐, 그럼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2차적인 입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다음에 3차 수준은 관련 뭐가 되느냐, 전문 활동으로 전문가의 활동이 되는 겁니다. 가장 전문성이 높은 거,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의 평가 활동이나 공인중개사가 중개 활동을 하는 것은 뭐가 되죠? 3차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냐 2차냐 3차냐는 바로 3차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떠냐, 전문성을 띈 확실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하나의 업으로서 전문성을 띠고 있을 때 3차라고 말하며,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은 3차, 중간 과정에 있는 게 뭐가 되죠? 2차. 그냥 단순한 권리 분석과 감정에 대한 평가의 매수자, 즉 일상적인 사람이 누구나 의되죠. 일반적인 사람이 물건을, 땅을 사고 판매할 때 의된다. 그럼 매수자가 권리 분석, 감정 평가는 1차, 가장 작은 쪽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1차는 자신, 2차는 중간 과정, 3차는 더 전문가, 이렇게 범위를 넓혀주고 나간다는 걸 알아야 되죠. 매수자가 단순히 내가 땅을 또는 부동산을 사겠다 이럴 때 이건 뭐냐, 1차입니다. 근데 옆에서 뭐가 되느냐, 중개사를 통하여 권리 분석 같은 거는 직접이 아닌 간접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2차적이다 이거죠. 그러다 3차는 가면 완전히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 활동을 한다든가 중개사의 중개 활동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됩니까? 확실한 전문가의 활동이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비전에서 뭐가 되느냐, 전문가 쪽으로 흘러가는 과정이 1차, 2차, 3차가 되고, 1차는 기본적인 매수자, 2차는 매수를 도와주는 중개사의 권리 분석, 과세의 표준, 토지평가. 이제 3차를 가면 완전 전문가가 감정평가사의 평가나 중개사의 중개활동, 전문인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럼 전문성에 따른 분류를 1차냐, 2차냐, 3차냐 하는 각도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활동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속성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체계화된 지식, 부동산에 대하여 체계화된 지식. 그래서 과학성 원리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실무에 우리가 결합해 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체계화된 지식을 갖다가 과학성 원리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실시를 해주는데 바로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냐 기술성이 요한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토지 위에 어떠냐 그러면 높은 빌딩을 짓는다든가 이럴 땐 바로 체계화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응용해주는 관점이 바로 기술성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과학적이며 기술적 두 가지 성분은 불가피하다. 체계화된 이야기, 수없는 역사 속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체계화된 지식을 바로 과학의 원리로 적용해서 바로 응용해줘야 된다는 입장이 뭐가 되죠? 기술성을 요한다. 여러분들 잘 아는 뭐 고전 문화나 또는 수많은 문화 쪽을 가면 지어진 건물이 뭐가 됩니까? 굉장히 체계화된 지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과학성 원리를 적용하며 바로 기술적인 어떤 내용을 요구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험이 과학성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이미 경험한 부동산 현상, 수없는 많은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내용을 통째로 해서 명제를 추출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추출한 이를 가설로 제시한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의들어가는 검증함으로 해서 바로 설명을 갖다가 사실을 설명하고 후일에 예측하게 하는 경험적 속성을 갖다가 가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은 뭐가 되죠? 경험적 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없는 많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경험, 그 내용 속에서 이제 가설로 우리가 제시하고 경험과 이론을 갖다 검증해 줌으로 해서 바로 사실을 후일에 증명해 줄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경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동산 활동은 일종의 사회, 공유, 공공성, 그리고 사익성,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항상 공공의 입장, 소위 말해서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공개념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죠. 한 사람의 소유이지만 그러나 국가의 땅이며 한 사람의 소유가 되다 보니 공공의 편익을 갖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공공의 편익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장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잘 아는 지도 이런 계몽을 통하여 사회성을 띠고 공공성을 갖다가 지니고 있고 그다음 공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아주 중요한 게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느냐 개인의 영리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공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익성을 좋아한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라는 두 가지가 해야 되죠. 서로가 조화제구로 이루어지게끔 공익을 위하며 사익을 갖다 추구해주는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편중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갖다 사회성이고 공공성이고 사익을 추구한다는 이야기는 서로가 분리되지 않고 항상 공익성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개인의 뭐가 되느냐 영리를 보장해주는 사익성이 추구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익성과 사익성을 얻어야 되느냐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봤을 때 같이 엎조러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공익성과 사익성이 어야 되느냐 그러면 같이 어우러진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전문성을 부동산 활동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다 가져야 된다.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게 바로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최소한 그래도 이 네 가지의 어떤 역할을 갖다 우리가 충실해 줄 때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수없는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과학성 원리를 통하여 기술을 요구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의 경험에 의한 과학성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수없는 역사 속에서 많은 건물을 지으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가설로 제시하고 후일의 경험적 속성을 가지며 어디 되냐 추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성과 공익성과 그리고 어디 되냐 사익성이라는 이야기, 사회를 추구하다 보면 공익성이 중시가 되어야 되며 또한 개인의 영리를 갖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공성, 사익성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사익성과 공공성의 개념을 가지면서 사익성을 추구할 수 있게끔 그래 한마디로 뭐 공익성이 보장된 가운데 사익성이 어디에 되느냐 추구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공익을 무시한 채 사익만 추구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또 너무 공익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사익을 갖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와 공이 어디에 되느냐 어우러져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될 때 부동산의 속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는 부동산은 높은 활동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뭐가 되느냐?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도의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다든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가 또는 아파트, 종합 아파트 단지를 갖다 건설하다가 이럴 때는 전문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유효한 땅을 효율성을 높여주는 입장에서 운영이 돼야 되지 절대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넓은 땅을 갖다 효율성을 낮추는 이런 이야기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요하게 된다는 얘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 기술성, 경험의 과학성이며 사회 공공 사익을 추구해야 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에서는 반드시 의해되느냐 추구해줘야 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성과 경험에 대한 과학성, 사회 공공 사익성, 그리고 전문성 이런 얘기를 갖다 얘기하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윤리성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말은 하나의 뭐가 되죠? 그렇죠. 한 개인의 어떤 영리만 추구해서는 안 되며 바로 그 사회를 부동산이 가지는 개념 속에는 윤리성이 강조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공정한 가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공정한 뭐가 되죠? 바로 어떤 그 중개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사회와 공익성을 갖다가 강조되기 때문에 직업적 윤리가 강조된다 하는 윤리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또는 개인의 편리 위하여 좌지우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의 또는 공공의 입장 이 두 가지를 갖다 해야 되느냐? 강조해서 윤리를 갖다 직업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산학의 뭐가 되느냐? 윤리의 과정은 어떠냐? 첫째는 고용의 윤리, 조직의 윤리, 서비스의 윤리, 그 다음에 공중의 윤리라는 네 가지 각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첫째 고용은 바로 부동산이 이제 이루어질 때 종업원과 관계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종업원들을 바로 지켜줘야 할 윤리, 종업원과의 관계의 약속 이런 것들이 어디에 되느냐? 지켜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윤리는 바로 동업자라든가 동업자 단체와 관계 사이에 지켜야 할 뭐가 되느냐? 윤리 문제. 그리고 동업자나 동업자 단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이거 조직의 윤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의뢰인이나 비료 의뢰인에게 이익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윤리가 되죠. 업자의 사적인 어떤 관계를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만약에 중개한다든가 평가하는 사람이 사익을 위하여 만약에 오판하게끔 만드는 거. 예를 들어 사적 이익에 의되죠. 바로 배제가 돼야지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공중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대중과의 관계, 공공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윤리. 이걸 갖다 공중의 윤리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사회적인 어떤 공익의 윤리 속에서 공익과 대중의 원리 속에서 공중이 지켜야 할 원리를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며 부동산의 윤리는 고용, 조직, 서비스, 공중의 윤리라는 얘기 요 네 가지가 지켜져야 되는 윤리성을 요구한다 그런 얘기를 한번 체크를 하죠. 자, 그 다음 이런 윤리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규제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법률적 규제가 있죠. 이거는 중개법상의 규제. 그 다음에 자율적 규제가 있죠. 이거는 중개사 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드는 어떤 규제. 그리고 절충은 뭐가 되느냐? 바로 이 두 가지. 법률적과 자율적이란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를 갖다 우리는 바로 절충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충, 법률과 자율 이 두 가지에 의해 된다 그러면 바로 결합한 형태가 절충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절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윤리에 대한 규제의 방법은 바로 이런 얘기가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정보활동이죠. 일종의 하나의 부동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종의 부동산에는 바로 특징이 있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너무 많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보활동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매우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보의 요즘 시대를 갖다 우리는 바로 4차 산업혁명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보의 세계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
다 통제가 가능하냐? 통제할 수 없는 부위에 여러 가지 정보. 이 때문에 수집, 분석, 판단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보가 있다 이러면 콜렉팅해서 수집하고, 그리고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나리시스,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분석해서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 DM을 갖다 가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수많은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이 자료를 갖다 콜렉팅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을 해서 세 번째 뭐가 되냐 디시전 메이킹 한다는 과정. 바로 수집, 분석, 바로 판단.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대인, 사람과의 관계와 물건의 관계. 대인, 대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어떤 사이의 사람의 관계와 물건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예되냐 활동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인 관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를 위한 노력힘이, 그다음 대인 활동도 중요하고, 그다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부동산을 이용한 물리적 활동. 바로 중요한 대인과 대물이라는 말이 되죠. 사람과 물건. 물건과 사람이라는 이야기, 부동산을 취급하는 부동산의 어떤 취급 물건은 바로 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당사자의 어떤 사람의 관계, 그리고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전문적 지식인 뭐가 되느냐 물리적 상황, 부동산. 그래서 대인과 대물의 관계를 갖다 취급하는 종합 학문이 뭐가 되죠? 부동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임장활동.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은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서 눈으로 봐야만 뭐해야 되느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임장활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를 서면 자료뿐만 아니라 직접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 그래서 확인을 통하여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발로 뛰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속된 말로. 우리가 집을 갖다가 만약에 하나 좋은 집을 산다.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며 물론 부동산 항목 공부도 중요하고 또 합격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배우면서 뭐가 되냐 바로 우리는 좋은 집을 사겠다 그럴 때는 한 100번 정도 해야 되느냐 그럼 방문하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한두 번 봐서 어떤 물건이 좋다 이렇게 판정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이와 같이 임장활동성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 발로 뛰어서 노력을 갖다가 투여를 해줘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임장활동이라고 불러주는데 직접 확인하고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임장활동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배려와 장기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동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이다. 그래서 다양하다. 그래서 일반 동산과는 달리 장래에 대한 비리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한순간에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이 필요하다 당장 소비할 물건이다 그럴 때는 우리 장기적으로 고민할 이유가 없지만 바로 여기에는 뭐가 되냐 부동산은 반도 장기성을 갖다 얘기합니다. 연속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죠? 일반 동산과는 달리 장래에 대한 비리를 갖다 생각하지 않고는 안 된다. 비리를 거쳐서 결정하고 또한 시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속단을 금물이고 일시적인 기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매나 처분해서는 안 되는 장기에 대한 비례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공간 활동, 우리는 앞에서 이미 부동산에 대한 공간에서 지평, 수평을 얘기했죠. 공중, 바로 하늘을 얘기했죠. 지중, 지중은 땅속을 얘기하죠. 이 세 가지를 합친 3차원의 뭐가 되느냐가 바로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반드시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 법률적인 면, 기경법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많이 얘기했죠. 기술적 면, 경제적 면, 법률적 면이 세 가지 측면이 추가가 되는 종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 노하우와 경제적 가치의 개념, 그리고 법적으로 하는 기경법에 의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때 학문적이 되고 실무가 될 때 뭐가 되냐? 우리는 바로 부동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복합적 개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얘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봤고, 자, 확인 문제로 가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토지의 공간에 대한 개념의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도 꼼꼼하게 다뤄주는 습관. 항상 앞이든 뒤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너무 비중 있는 쪽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워낙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이해되죠. 골고루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벽하게 보려는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바로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자격을 딸 수 있지. 뭐 골라서 편향해서 뭐 부분적으로 이건 뭐 나오기는 앞부분이니까 이런 생각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나가는 습관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왜 되느냐, 빠른 시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이다. 이런 말씀드리며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토지의 공간적 개념의 설명 중 틀린 것 하고 묻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간적 개념 중에 틀린 것. 토지는 지표,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지표권. 그렇죠. 지표란 말은 바로 땅 위에는 넣어야 되죠. 건물을 짓거나 또는 아니면 작물을 경작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배타적이란 말은 타인을 배제하는 걸 갖다 배타적이라 그래요. 자기 의미대로. 누구의 어떤 허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게 바로 배타적이란 얘기가 되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해되느냐 그럼 바로 이용하는 걸 공중권이라 불러준다. 맞는 말이죠. 공중권. 내 땅 위에 어디까지 제한된 어떤 영역까지는 왜 되느냐, 자기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럼 세 번째는 토지 지하에 관한 권리는 강요권은 토지의 소유자의 권리로, 여러분들 앞쪽에 우리가 배울 때도 말했지만 뭐가 되느냐, 광역권은 광역법상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자기 멋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민법 212조 규정에 의하여 바로 어떻죠? 일정한 범위까지는 효력을 미치지만 미채굴된 광물이나 이 광역법상 광역권은 뭐가 되느냐 그럼 민법상의 소유권에 바로 미치지 않는다. 개인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죠? 3번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죠. 다음 4번은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의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불러준다. 맞는 거고,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갖다 설정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공개념으로 사회 공익을 위하여 우리가 쓸 때는 어느 한계를 벗어났을 때 바로 사유지 지하의 어떤 부위에 가면 구분지상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은 맞는 말이고, 3번이 여기는 잘못되었다 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2번에 보면 다음 부동산 활동을 갖다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모두 옳은 것을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공중이나 지표 지하를 포함한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가 자주 말했죠. 공중, 지표, 지하, 이걸 갖다 3차원 공간을 갖다가 전제로 하는 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는 윤리적 행동이 필요 없으나 필요하죠. 필요 없으나가 아니라 필요하고 부동산업자에게 높은 윤리성을 요구한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는 필요 없다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본다 이러면 3번에 가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보면 일반적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이고 비례하에 우리가 그냥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멀리를 내다보는, 내가 당장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빵을 먹는다. 이때 보면 멀리를 내다볼 그럴 겨를이 없죠.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부위는 멀리를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며 대인 활동 다 필요하죠. 사람과 물든. 이 두 가지가 다 플러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인, 대물 활동 플러스다. 다음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정성이라는 특성과 대인 활동이라는 속성이다. 그런데 부정성은 우리가 잘 알지만 땅이 더 늘어나지 않는 걸 부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정성은 바로 뭐가 되냐?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물건을 갖다 우리가 취급했을 때 바로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관계없는 거죠. 대인, 대물. 그리고 미험에 보면 부정성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근거가 아니라 대인 활동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대물. 바로 부정성 특성과
다음 대인 활동이기 때문에 얘는 대물 대인의 관계를 갖다 얘기한다는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기업과 디귿을 나타내는 이분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앞쪽에 꼼꼼히 우리는 부동산의 뭐가 되냐, 학계론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치며, 우리가 뒤에 간단한 뭐가 되냐 OX는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바로 한번 체크를 하고 진행하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부동산이란 어떤가, 부동산에게 개념은 어떤가 하는 거, 여기도 앞부분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꼼꼼히 앞부분부터 끝까지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하며 성급한 것보다는 요점 정리하시고, 또 노트, 서브 노트 매우 중요합니다.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강의 들으며 듣고 체크를 했다가 반드시 한번 좀 써보는 것,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OX를 끝내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서 수요와 공급은 어떤가, 한마디로 말하면 디맨드와 스플라이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고, 단 1장의 OX 문제는 꼼꼼히 한 번 더 앞에서 체크를 하고 2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